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화의 시냇물을 건너기 위해선 반드시 밟아야 하는 징검다리인 리처드 도킨스의 3부작 중 첫 번째인 이기적 유전자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비용을 들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족과 친지와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설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겉으로는 이타적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유전자가 자신의 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육,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수컷 암컷 간의 갈등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유전자 관점이 사실임을 주장합니다. 유전자는 차이 제조자이며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먼저 핵심부터 살핀 후 추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주년 기념판 서문에는 이 책의 4가지 핵심 중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집단 선택설과 개체 선택설, 그리고 유전자 선택설이라는 3가지 주된 대답이 있습니다. 도킨스는 13장에서 집단 선택설과 개체 선택설은 운반자, 즉 생존 기계의 단위에 관한 타당한 논쟁이고, 7장에서 집단 선택설과 유전자 선택설은 수혜자 문제, 즉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는가에 관한 타당한 논쟁이지만, 개체 선택설과 유전자 선택설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범주 자체가 달라서죠. 유전자는 자기 복제자라는 의미로서의 단위이고, 개체는 운반자 또는 생존 기계라는 의미로서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기 복제자의 3가지 특징으로는 다산성, 복제의 정확성, 장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복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오류인 변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산성과 복제의 정확성이 2장의 내용이고, 3장에서는 3번째 특징인 장수를 설명한 후 자기 복제자인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죠. 유전자는 긴 세대에 걸쳐 존속하는 동안 높은 정확도로 수많은 사본을 퍼뜨릴 수 있는 충분히 작은 유전 단위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 선택에 성공하는 단위인 자기 복제자가 가져야 할 3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 첫 번째 실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자연 선택은 반드시 협력하는 유전자 무리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마음씨 좋고 관대한 유전자들이 생존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유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 알이나 정자 같은 미래로의 출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인 종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나 잠시 활동하다 사라지곤 했지만, 협력관계 그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다. 세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생존하려면 우리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는 린 마굴리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3장 후반부 그리고 10장과 12장입니다. 10장은 흰개미를 제외한 개미, 벌, 말벌의 총칭인 벌목의 암컷은 자기 자녀보다 자기 친자매와 근연도가 더 높은 단복상 동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서로를 개체로 식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종에서만 가능한 지연성 호혜적 이타주의의 특징으로 지역 고착성을 지적합니다. 협력과 배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죄수의 딜레마죠. 10장은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를 살짝 언급하는 수준이고,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인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는 12장에서 다뤄집니다. 엑설로드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바로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TFT, 즉 Tit for Tat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음, 즉 관대하면서도 보복할 줄 아는 전략들의 혼합이 ESS라는 거죠. 다만 그러기 위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되어야 하고, 참가자 중 그 누구도 게임의 종료 시점을 몰라야 하며, 배신에는 반드시 보복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가자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번째 핵심은 본문에서 추가로 다루지는 않지만, 다윈주의, 즉 다윈의 진화 이론으로부터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가치관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화의 역사에 관한 건 오로지 무엇은 이렇다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지만, 삶에 관한 건 무엇은 이러해야만 한다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화의 역사는 매우 훌륭한 참고 자료일 뿐 교과서나 종교적인 경전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유전자의 명령인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만 우리의 뇌는 유전자의 명령인 본능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도킨스도 1장에서 성공한 유전자는 비정한 이기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관대함과 이타주의는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식자의 약육 강식만을 부각한다면 그것은 박테리아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를 보듬어 탄생시킨 진핵세포에는 눈을 감은 의도가 의심되는 편협한 자세입니다. 대부분 동물사회에 절대적인 지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해서 왕이나 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동물들에겐 혈통을 신성시하는 세습은 없죠. 게다가 10장을 보면 가장 극단적인 계급사회처럼 보이는 벌이나 개미사회도 사실은 지배자가 없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이고요. 4장에 등장하는 데니얼 데닛도 우리 두뇌는 병렬, 즉 민주적인데 겉으로는 직렬, 즉 계급사회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끌어오거나 가져오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거죠. 진화의 역사를 참고하면서 니체의 말대로 처한 상황에 가장 알맞게 개인과 사회와 민족 스스로가 창조해 가야 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네 번째 핵심은 1장의 내용으로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주관이나 내면적인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 마음씨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 역시 그 전략의 동기나 프로그래머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기준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자연선택이 어떤 유전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유전자 그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결과, 즉 그 유전자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도킨스는 궁극적인 수혜자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위가 실제로는 이기주의가 둔갑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위의 기저에 깔린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때 결국엔 상대방이 아닌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달리 말하자면 집단 내 이타주의도 결국엔 집단 간 이기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도킨스도 언급하듯이 이타주의에서 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 끝은 우주적 관점이 될 때고,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인간 태아와 관련된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2장을 끝맺으며 등장합니다.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신체 또는 하나의 개체라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세포 속, 세포 핵에 살면서 신경계라는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두뇌라는 원격 조정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이다 라는 문장이죠. DNA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3장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DNA 총량은 우리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DNA의 많은 부분이 유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백질로 번역되지도 않죠. 그렇다면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DNA가 왜 그렇게도 많은 걸까요? 개체 선택설을 지지하거나 자연 선택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쓸모있음, 즉 효용의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은 그 문제를 너무도 간단하게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드러난 현상도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듯이 말이죠.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DNA의 목적은 생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여분의 DNA는 무해한 기생자 또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덧붙이자면 예전 어느 한때 생존에 매우 유익했던 부분일 수 있고 아직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 중요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매사의 생존기계에 직접 명령을 내리던 방식은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점차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혀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신속하게 반응하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전자들이 힘을 모아 7억 년 전쯤 동물의 두뇌를 탄생시켰죠. 불쾌하거나 위험한 일은 기억해 두었다가 피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두뇌에 깔아놓은 후 자기들은 세포 속으로 은퇴했습니다. 그 후 두뇌는 진화에서 시뮬레이션 능력을 갖췄고 그것이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의식이 탄생했으며 의식이란 생존 기계가 유전자의 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인 거죠.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즉 ESS가 무엇인지 설명한 후 6장부터 9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유전자끼리의 경쟁 구도를 설명하고 10장과 12장에서는 유전자끼리의 협력 구도를 설명합니다. 11장의 밈은 오히려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또는 2장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감동적으로 보일지라도 동물 세계에서의 입양 행위는 대부분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잘못 적용된 것일 뿐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도킨스는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 걸까요? 그 근거는 바로 두 사람의 혈연자가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내는 근연도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가장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쌍둥이 형제는 곧 여러분인 셈이고 다음으로는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삼촌, 외삼촌과 고모, 이모, 그리고 사촌 등의 순서로 낮아집니다. 표현형인 개체는 모두 다르지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위험에 처한 쌍둥이 형제를 구하기 위해 죽든지 아니면 쌍둥이 형제가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쌍둥이 형제가 위험에 처한 여러분을 구하면서 형제자매 2명을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형제자매 2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근연도뿐만 아니라 친족이라는 확실성의 정도, 그리고 개체가 지닌 기대 수명의 길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서 친족 내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혈연 선택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이타주의적 행동이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자니 각각의 개체가 스스로 출산율을 조절해서 개체군 내의 개체수를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개체군 전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타적인 행위가 아닐까요? 보통은 한 마리의 어미새 또는 한 쌍의 짝이 구할 수 있는 먹이와 자원의 총량에 맞춰서 어떤 환경 속의 어떤 종에 서건 그 상황에 최적화된 한 배의 알이나 새끼 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유전자 선택설의 관점에서 동물들의 산화 제한은 집단이 이용해야 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새끼 중 살아남는 새끼 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끼를 거의 안 낳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도 불리한 이유는 개체군 전체가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새끼 중에 살아남는 수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기적인 이유에서 산화 제한을 하는 겁니다. 26회 방송인 이머전스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하나하나의 개미나 벌은 거리 차원만 감지할 수 있을 뿐 개체군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조차도 대다수가 맹목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당장의 안위만을 고려하는데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중한 산화 제한으로 태어난 금쪽 같은 새끼가 한 마리라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하지만 여러 마리라면 그들끼리의 경쟁 외에도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해서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한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킨스는 이것을 세대 간의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사르트르의 용어로 말하자면 시선투쟁인 셈입니다. 한두 마리가 부모의 투자를 독차지하는 만큼 나머지 새끼들 또는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의 기대 수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부모도 고민입니다. 모든 새끼에게 n분의 1로 골고루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주 소수의 새끼에게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전자는 손자를 얻을 확률이 가장 낮고 후자는 몇 명의 손자는 얻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최적화된 수의 새끼에게 투자한 경쟁자가 얻은 손자의 수보다 분명 적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최선의 전략은 자녀가 번식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새끼에게 공평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가 특정 새끼 몇몇을 편애할 만한 유전적인 근거는 없음에도 실제로는 편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혈연 선택의 세 가지 특징 중 개체가 지닌 기대 수명의 길이 때문이죠. 근연도와 친족이라는 확실성은 이미 충족된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런 세대 간의 전쟁에서는 보통 누가 이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9장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남녀, 즉 암수의 전쟁입니다. 이상적으로 모든 개체가 바라는 건 가능한 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되 자녀 양육은 상대방에 떠맡기고 도망치는 것이라는 도킨스의 말은 매우 비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이죠. 어류를 제외하고 여성이 착취당하는 성이 된 진화적 근거는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암컷의 6분의 5, 즉 83%가 조신형, 수컷의 8분의 5, 즉 63%가 성실형으로 된 개체군이 진화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는 도킨스의 말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무리의 지배자가 되는 수컷은 이전 지배자가 거느리던 암컷들의 자녀를 거의 죽이려 하고, 암컷은 가능한 한 자기의 기존 자녀가 새로 지배자가 된 수컷의 자녀라고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왠지 암컷이 좀 측은해 보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처음부터 배우자를 구할 때 도망치거나 쉽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최대한 평생을 같이 할 수컷을 고르면 됩니다. 이에 관해 오로지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 수컷의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이 진화했다는 설명이 다윈의 성선택이고,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 진화한 수컷의 신체 부위나 기능이 단순히 보여주기식만이 아니라 정말로 생존에 있어서 우수한 것인 동시에 그것은 암컷뿐만 아니라 포식자를 향한 도발적인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이 자아비의 핸디캡 이론이죠. 다만 인간의 경우 특이한 점은 여성이 착취당하는 성인 동시에 선택받기 위해 애쓰는 성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11장에서는 육체적 유전 단위인 유전자에 상응하는 정신적 유전 단위인 밈을 소개합니다. 도킨스가 창안한 고유한 개념으로 밈은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이런 게 있다면서 도킨스가 밈을 던져놓기만 했다면 그 씨앗을 받아 심고 물 주고 키운 건 수전 블랙모어입니다. 그녀의 책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밈은 차후에 다르겠습니다. 13장 유전자의 긴팔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확장된 표현형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유전자는 무슨 수를 쓰든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표현형은 자기가 현재 속한 개체뿐만 아니라 그 개체의 신체라는 한계를 넘어 외부 환경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대상은 무생물체일 수도 있고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일 수도 있습니다. 확장된 표현형의 세계에서는 한 개체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은 누구의 유전자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결국 수혜자 문제가 확장된 표현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